북한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8일 밤에 북한이 한밤중에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좀 대화를 제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격이잖아요. 거의 북한 입장에서는 날짜를 맞췄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에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베를린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날을 중심으로 군사 분계선 상황에서의 모든 적대적 도발 행위들을 중단하자고 했는데 7월 27일 당일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외신 입장에서 7월 27일을 기점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보도들을 계속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살짝 피해서 하루를 늦춰 발사한 거지만 결과론적으로 서명을 했던 날짜는 김정은이 사실상 발사를 지시한 날짜는 27일이기 때문에 네. 거의 이제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 북한은 미사일로 이렇게 나름대로 응수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대화를 중심으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든지 간에 지난주 금요일 통일부 대변인 같은 경우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화를 중심으로 한 북핵 문제 해결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러한 전략 자체의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던 것과 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늑대 소년처럼 늑대화해도 이제 북한이 하도 많이 도발을 하니까 좀 무감각해진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강도 중국과 접경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발사 시간도 늘 오전이었는데 이번에는 심야에 발사를 했습니다. 또 경도를 파가지고 안전에 보관을 했고 뭔가 이전과는 좀 더 달라진 도발의 수위가 높아진 실질적 위협으로 느낄 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우리나라 5월 9일 대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 만에 일요일 날 새벽에 발사를 했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도 일요일 날 새벽이 발생했는데 사실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이 철렁했었는데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대북 유화 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이끌어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끌어내기는커녕 지금 연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사실 정전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음 날 일요일 밤에 사실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상당 부분 지금까지보다 기술적 개선이 있었고 또 위치라든가 어떤 발사되는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상 ICBM의 개발의 완료 단계에 왔다라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상당 부분 당혹스럽고 강한 어떤 압박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7월 4일 발사, 7월 28일 발사인데요. 제일 아래쪽 사거리가 제일 주목이 됩니다. 지난 7월 4일은 7,000에서 8,000km고 이번에는 거의 1만 km입니다. 저것의 의미는 미국 본토를 바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라고 김정은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저 말이 사실이라면 1만 킬로를 날아갈 수 있다면 김정은의 말대로 김정은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사실상 손에 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입장이 좀 밝혀졌습니다. 네. 레드라인 임계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레드라인 임계치, 레드라인이라는 게 넘으면 안 되는 선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화성 14형 미사일, 그러니까 ICBM에 준한다라고 생각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레드라인에 근접하는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은 우리 정부도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언론을 비롯한 외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기점은 어디까지냐는 얘기를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라고 하는 건 미 본토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한 ICBM의 완벽한 개발, 그리고 6차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의 소형화,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건데 거의 대다수의 지금 게임 체인저의 역할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가 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됐을 경우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대한민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직접적인 거래와 협상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대화를 제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도 서둘러서 바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사드 발사대 4개에 대해서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다 거친 뒤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서둘러갖고 사드 4개 발사대에 대해서 선배치라고 환경영향평가는 후에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도 과거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대북 정책으로 좀 전환되게 되는 그런 측면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이번 미사일 발사 계속된 도발로 인해서 좀 입장이 선회되거나 바뀌거나 그럴 여지가 있는 걸까요? 실제로 이제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한미 관계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
혹은 예. 중국과 러시아와 대화할 수 있는 여지인데 이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국방부 차관 또 뭐 청와대 안보기획실 분위기를 좀 봤을 때도 어쩔 수 없이 사드 배치의 기존의 어떤 현실을 구체화하는, 그렇지만 이제는 오히려 역으로 중국의 대화, 사드의 여파에 대해서 중국과의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한국이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될 구체적 빌미를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전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다 본질적인 한미 관계 중심의 어떤 대북 관계, 그렇게 가겠다는 의지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예, 의원님께 한번 반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북한이 저렇게 2,000km, 1,000km 계속 사거리 늘릴지 몰랐습니까? 저희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전에는 북한이 저럴지 몰라서 그럼 사드 배치를 약간의 유보하다가 이제 저렇게 하니까 이제 북한이 저렇구나 하고 알아서 사드 배치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에 대한 어떤 비판의 핵심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예. 사실 지금 가다피라든가 아니면은 이라크에 있는 후세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케이스를 보면서 이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핵이 곧 생존이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절대 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로서는 거의 예측을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최대 압박과 같은 미국이나 전 세계적인 어떤 기류와 다른 어떤 기류를 보낸 상태 속에서 결국 시간만 벌어진 것이 아닌가. 오바마 정권에 대해서도 사실 8년에 대해서 공과를 얘기하지만 결국 지금까지의 어떤 그분 전략적 인내 정책이 사실상 파탄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대북 정책도 수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러면 전쟁을 할 것인가. 지금 현재 미국 CIA나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북을 마치 핀셋 타격, 평양 타격하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이로운가.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확답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대안으로서의 어떤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두 가지 투트랙을 놓고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한국 정부의 특성이 있다.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예, 됩니다. 의원님께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대화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이번에 사드 배치 단호하게 추가 배치 협의하겠다고 한 것처럼 강경 양면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대화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대화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어야죠.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계속 대화하자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계속 장기간에 자기 스탠스가 꼬이는 과정이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이 시점을 기조로 해서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말하자면 전술적 수준, 전략적 어떤 확실성을 담보했다. 저는 오히려 높게 평가하고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기에 잘 중국을 판단하셨다. 얘기할 수 예. 중국에 대해서 사드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았다.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 중앙정보국의 국장이 공개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을 축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그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뭐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군사 예.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내용을 보면은 이 부분을 비밀 공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더 이상 외교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순간에는 이와 같은 어떤 특별한 어떤 공작, 비밀 공작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외교란 것은 뭡니까? 대화와 물밑 협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까지는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그 임계치를 넘어섰다. 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라고 지금 미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의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찬성하는 그 여론조사가 60% 이상 나온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할 때 지금 미국으로서는 그와 같은 생각이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말 잘해주시기를 국민들이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종합적인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절대 전쟁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과 어떻게든지 핵 위협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계기가 계속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야당 목소리가 없다. 여당만 있다. 야당은 요즘 뭐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이 혁신위원회, 자유한국들의 혁신위원회가 당 로고, 횃불 로고를 바꾸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횃불 로고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말이 많았거든요. 닮았네요, 보니까. 예, 저게 이제 김일성 자유한국당. 주석을 찬양하고 있는 주체 사상탑을 닮았다라는 얘기들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이라고 하는 색깔도 마찬가지고 보수의 상징을 나타내기 위한 로고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혁신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말 그대로 혁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터라 이 당명까지 바꾸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일단 로고를 좀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당 로고를 만약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게 되면 꽤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당 로고 한 번 교체하고 나서 저걸 영구적으로 쓰면 상관이 없는 건데 네. 지금의 자유한국당 같은 상황이 이렇게 혁신해서 로고를 바꾼다라고 해서 또 바뀐 로고가 마음에 들까라고 하면은 그것도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혁신위가 혁신안을 발표하려고 했다가 주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민 중심 경제라는 표현에 넣을까 말까를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이 내부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진통이 있는 상황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완벽한 혁신이 일어날 때까지는 성급하게 뭔가를 변화하는 것들은 결국 나중에 매몰 비용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5개월 만인가요? 이제 수개월 만에 갑자기 바꾼 건데 그 당시에도 이제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급하게 당명을 바꾸면서 좀 생긴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사 댓글을 봤는데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이 일색이었습니다. 본질을 바꾸지 않고 이와 같은 내용만 형식만 바꾸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 것에서부터 이것을 바꾸는 데 따르는 어떤 비용 이런 부분에 얘기가 많은데 사실 제가 알기로 최초에 이와 같은 횃불을 했는 것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뉴욕에 들어갈 때 있는 리버티 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말 그대로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세계를 비추는 자유의 빛이라고 하는 어떤 횃불로서의 자유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네. 그 모습 자체가 보면은 어떤 주체 사상 탑 위에 있는 이른바 혁명의 어떤 횃불과 같은 비슷한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부터 문제가 됐는데 어떤 보수당의 지지자들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이렇게 보수당은 졸속으로 하느냐 5개월 만에 바꾼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논의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졸속으로 바꿀 것이 아니고 정말 여론 수렴을 통해서 정말 100년 정당을 어떤 지향하는 그런 아이덴티티 정치는 상징 아닙니까? 그 상징을 통해서 어떤 보수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예, 요즘은 야당은 특히 자유한국당은 무슨 일을 해도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당사 자체가 너무 자주 바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이 이거는 무관하게 포장이 많이 바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그럴수록 사실은 한 방향 정리를 필요하거든.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아울러 가야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에 휘둘려 가지고는 정말 길을 잃고 정말 좌절하고 말기 때문에 하나 정한 데 대해서 그것을 좀 더 올바른 의미 부여를 하면서 자기 내용을 말하자면 만들어가는 역사를 만들어야지 형식적인 로고가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냐. 또 공격받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로고를 만들수록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던 현상이고 모든 네이밍이 다 이제 써서 쓸 이름이 없거든. 또 어떤 사람은 자유자 들어간 정당 안 망한 정당이냐 그렇게까지 얘기한다. 한국에서 자유자 들어간 정당은 다 망했다. 쓸 정당 얘기가 없죠. 용어가 없고 로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진정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한쪽은 촛불로 크게 성공이랄까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한쪽은 훨씬 큰 횃불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서 야당이 좀 개혁을 해서 건강해져서 우리가 여야 또 좌우 진보 보수 좀 균형을 좀 맞춰줄 수 있도록 좀 자유한국당이 좀 더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